쉽고 재미있게 교육에 대한 감을 찾아드립니다. 교사가 풀어보는 교육에 대한 뒷이야기, 교육 감. 네, 감이 오늘은 떨어지셨네요. 17번째 시간입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컴퓨터 기사님의 삶을 일주일 동안 경험한 안쌤입니다. 안녕하세요. 계약이 벌써 다가왔다니 시간이 너무 빨라서 정신을 못 차리겠는 최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수 편제에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박쌤입니다. 저희가 2주 전에 이제 약간 새학년, 새학기에 대한 포부를 밝히고 그게 2주밖에 안 간다는 그 다짐이 2주밖에 2년은 된 것 같은데. 그렇게 허약한 약속이었어 되게. 아, 나약한 약속? 너무 힘드네요. 뭐가 그렇게 힘드세요? 그냥 여기에 이렇게 있기까지가 하루가 굉장히 길었다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네, 이제 다음 주면 개학입니다. 더 힘들겠지? 근데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 저희가 이제 업무팀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바빠지면 저희는 대로 좀 한가해지는 아이들이 그런 어쨌든 것들이 있어요. 수업을 선생님들이 하니까. 지금은 세팅 중이셔서 저희가 그 세팅을 도와드리고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되려 조금 널널한 다음 주가 되기를 바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자, 이제 2주 안으로 다가온 그 이벤트 뭐죠? 대선. 빠밤. 대통령 선거. 자, 그래서 한때 인터넷에 그런 게 돌아다녔잖아요. 그 대선 후보별 교육 공약 뭐 비교, 응답, 질의 이런 거를 해가지고 돌아다녔는데 오늘은 저희가 그 내용 중에 우리한테 조금은 다시 얘기해 볼 만한 필요성이 느껴졌던 몇 가지만 좀 추려가지고 어렵게 추렸는데 그거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네, 저희는 어떤 후보님들께서 거기에 어떻게 대응했다, 어떻게 반응했다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을 예정이고요. 저희는 정치 기본권이 없어서 그런 저희는 얘기 오래 할 수 해야 없어요. 되니까. 네. 그 토픽만 가져와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총 지금 보니까 한 7가지 정도로 조금 추려봤어요. 그래서 유치원, 초등, 뭐 중등 그리고 교사 문화 뭐 요런 느낌으로 좀 맥을 짚어볼 예정인데요. 첫 번째 주제는 어떤 걸까요? 네, 첫 번째 주제는 제가 한번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뭐가 다를까요? 그니까요. 유치원을 다니셨나요? 어린이집을 다니셨나요? 전 유치원에 다녔어요. 전- 제 때는 어린이집이 별로 없던 어. 것 같은데. 저는 어린이집을 다니다가 어린이집만 다니다가 7살까지 그 이사를 갔는데 그 동네에 병설 유치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 병설 유치원을 한 몇 개월 다니고 초등학교로 바로 갔는데 제가 그때 느꼈던 거는 어린이집은 그냥 약간 아이들을 봐주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뭐 이것저것 있었는데 그냥 낮잠 자고 아이들을 봐주는 느낌이었다면 약간 유치원 같은 경우는 약간 시간마다 불러와서 뭘 하고 조금 더 그- 학교 같은? 네, 그리고 어린이집은 좀 부모님들이 찾아오셨다면 그 당시에 이제 유치원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하교하면 집으로 갔던 뭐 그런 기억이 좀 스스로 있습니다. 크는 어린이셨군요. 네. 자, 이렇게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사실 정확한 의미를 저희가 잘 모르잖아요. 관심이 없어서 조금은 부족해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자는 교육적인 이런 의견들이 있었다고 해요. 이거를 의무교육, 유아교육, 의무교육과 함께 엮어서 대선 후보들께도 한번 질문을 드렸었다고는 하는데 뭐 그 얘기는 나중에 직접 찾아보시면 좋겠고 이제 그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 그리고 이걸 의무교육화하는 거 어떻게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알기로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다 누리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예전부터 그 누리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그 나이 때는 의무교육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어차피 나라에서 이걸 하라고 했으면 그 시기에 아이들이 배우라고 교육과정이 나온 거니까. 네, 맞아요. 지금은 현재는 만 3세에서 5세까지만 누리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사실 어린이집은 그 이전에도 있다 보니까 그쵸. 네, 그 이전 보육하는- 아이들은 사실은 맞아요. 저도 박쌤 의견에 되게 동감을 했던 게 제가 대학교 때 누리교육 과정이 있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제 동네 친구가 유아교육과를 다녔는데 방학 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거기도 교육 과정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발령을 받고 나서
1학년을 맡은 적이 있었는데 아 초등학교. 네, 1학년 수학 지도서를 보면은 이 지도서 보면 연계점을 이렇게 주잖아요. 네네. 뭐 2학년에서 이거 배우면 4학년에서 요거 배운다. 근데 이전에 1학년 다음은 음. 2학년이 있는데 음. 1학년 이전엔 누리교육 과정에서 이거 이거를 뭐 배운다. 어떤 감각을 익히고 그걸 기반으로 1학년으로 온다라고 생각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때 문득 들었던 게 그럼 유치원 안 간 애들은 어떻게? 그 그쵸. 얘기를 제가 하나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있다 보니까 사실 이원화돼서 기관이 운영되고 음. 아직은 그래도 국공립 이런 유아교육 기관의 수용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학부모의 뭐 추가 부담액이 발생하는 등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유아기 때부터 교육의 불평등, 그렇죠. 그게 초등으로 이어지는 교육 과정임에도 교육의 불평등 현상은 아직까지도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제 친구들도 이제 유치원 보낸 애들 얘기 들어보면 학교 병설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에는 진짜 한 달에 몇만 원도 안 든다 그랬는데 사립을 가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뭐 한 최소 20만 원씩은 이제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우리 애는 안 해. 뭐 또 이러기도 그렇잖아요. 네. 부모 마음이. 그 유치원 안에 프로그램들을 또 별도로 네, 신청을 별도로 하는 걸로 운영하고.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의무 교육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학부모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또 다른 식으로 찬성하는 의견 중에 생각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아동학대 같은 것들을 좀 미리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많이 문제가 네, 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그 유학이나 이럴 때는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이게 밖으로 좀 노출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좀 적잖아요. 아동학대를 아무리 당하고 있더라도 아, 아이가. 집안에만 있으니까 모르는데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어떤 기관으로 나오는 게 좀 의무화가 돼서 나오게 되었을 아. 때는 그걸 선생님들이 노출하게 신고 되죠. 의무자들이 보고 바로 좀 신고하거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는 그쵸. 편입니다. 네. 근데 이 통합이라는 게 사실 유치원은 교육부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네. 소속이잖아요. 이 네네. 부서를 합친다는 걸까요? 그렇게 또 볼 수 있고 이건 다 주장이 좀 많은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이게 뭐 저희가 지금 대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이후에 또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선거도 그렇죠. 이루어지잖아요. 네. 그런 데서도 이제 후보들마다 이런 정책을 내놓으면서 다양한 방안을 제시는 하고 있는데 뭐 교육부로 통합 이관을 하자 그것도 있고 뭐 어린이집을 조금 더 낮은 연령의 학생들이 그런 무조건 다니고 어린이집. 네. 그게 순차적으로 이게 초등, 중등 이런 순서가 있듯이 어린이집, 유치원, 유치원. 초등 뭐 이렇게 순차적으로 제안한 후보도 계셨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 소속을 꼭 합쳐야 된다. 아니면은 뭐 어디로 이관 무조건 하자. 그런 의견만 있는 건 또 아니라는 점을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고 대화를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현실적으로는 안 합치는 게 조금 더 현실적인 방안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 게 이게 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약간 또 공무원 집단이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와 이제 또 그 교육부가 협의하는 과정이 되게 길어질 것 같아요. 어느 쪽으로 넘긴다고 하면은. 그렇죠. 어린이집을 네. 다 유치원화 한다라고 했을 때 네. 거기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여건이나 네, 이게 뭐, 공무원이나 마냐 이런 문제들이 네. 많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좀 여기서 어린이집 하고 뭐 유치원으로 넘기고 초등학교 넘기고 이 방안이 그래도 저 개인적으로는 좀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싶은 생각이 학제를 듭니다. 만들어서 순서 이렇게 네네. 위계가 생기도록. 네네. 그럼 만약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이런 방안이 있다고 했을 때 이걸 이제 저희가 또 다른 토픽 하나가 의무 교육이었잖아요. 네네. 의무 교육의 전제 조건은 뭘까요? 의무 교육으로서 시행하고자 한다면 뭐를 해야지 의무 교육이 될까요?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일단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교육과정 운영하는 것.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학교? 건물 같은 공간이 존재하는 것. 네. 그리고 어쨌든 나라에서 뭐 일정 자격을 갖춘 교사들을 선발하는 거 저희 이제 그냥 임용시험. 국공립 학교를 생각했을 때 거기에서 가르치는 그쵸. 사람들에 대한 자격 조건 그리고 사실은 확대가 돼야 되는 측면이 있어야 돼요. 공립 유치원에 완전하게 확대가 되고 이 과정에서 물론 사립 유치원과의 갈등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사립 유치원을 공립으로 전환하고 그 과정에서 거기 있는 교사들을 뭐 어떻게 해주고 그런 디테일한 거는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하실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는 초등학교는 무조건 가까운 학교에 갈 수 있잖아요.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권리니까. 유치원도 뭐 저희가 최소 지금 7세 반 아이들, 만 5세 그 친구들을 의무 교육으로 편입시킨다면 그 원칙이 그 아이들에게도 적용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또 저는 한 가지 생각하는 게 무상 교육이어야 되지 않나. 그렇죠. 의무 그쵸, 교육은 기본적으로. 무상 교육이죠. 맞아요. 근데 참 전국적으로 만 한 4세, 5세 이렇게 의무 교육을 위해서는 한 6조 2천억 원 정도, 그리고 만 5세는 3조 2천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현 유아학비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으세요?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게. 네, 예산. 한 예산은 유아를 위해서 한 편성하는 1조 되지 않을까요? 1조. 왠지 적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1조보다 더 낮게. 현 우리나라 그래도 유아 아, 교육 그래요? 공립 유치원들도 많고 사립 유치원도 많은데 지원도 많이 가고 하긴. 현 유아학비 예산은 2조 7,500억 원 정도가 된다고 아. 해요. 그래서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한 3조 4,800억 원 어. 정도 네.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그 마련을 어떻게 하는지 이제 후보님들께서도 고민을 하고 그렇죠. 이렇게 주장하시는 후보가 있다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원 마련은 늘 고민인 것 같아요. 사실은 어디에서 빼고 어디에서 더하는 그쵸. 거니까. 그쵸. 참 어른들의 사정인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는 참. 근데 정말 아이들의 그거를 해주기 위해서 어른들이 피곤하고 귀찮을 수 있다면 충분히 피곤하고 귀찮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쵸. 이게 귀찮고 이게 돈 마련 돈 때문에 못하는 거는 말이 안 되죠. 괜히 네. 정말 하찮은 변명 중에 제일 하찮은 게 돈 때문에 안 돼 이거잖아요. 맞아요. 딴 데 쓰는 걸 줄이든지. 어쨌든 것도- 이런 의제나 이런 안건이 계속 나오는 거 보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분리돼서 운영되는 거에 대한 많은 문제 제기나 불편함이 있다는 거고 이런 걸 좀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으로 좀 해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학교랑 관련된 좀 얘기인데요. 저희 학교가 다른 학교에 비해 좀 특이한 점이 있지요. 학교 이름이 좀 특이하죠. 예, 그리고 이제 그 학교급이 많죠. 네. 저희는 이제 초등학교랑 중학교랑 같이 운영되고 있는 통합 운영 학교고 제 말이 그 말인데요. 그래요? 초중학교잖아요, 우리는. 이름이 특이하다는 네. 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유치원까지 병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유초중 이 같은 건물 안에 있는 학교인데 이 유초중고 통합 운영에 대한 정책도 있었어요. 사실 통합 학교는 병설 학교랑은 조금 다르고 2000년대 초반에 그 지방에 있는 시골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의 이제 소멸을 막기 위해서 처음에 법적인 게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법령으로는 그냥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정도의 법이 있고 나머지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 운영을 할 때 법적인 거나 지침이 없어가지고 좀 여러 그쵸, 어려움들이 그쵸.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서울교육청 같은 경우 2030년까지 이 통합학교를 10개 개교시키겠다고 이렇게 밝혔고 저희 학교도 서울에 있는 건 아니지만 도심지에 있는 통합학교로 작년에 이제 화려하게 개교를 했었었는데 막상 이렇게 유초 중학교에 근무를 해 보시니까 두 선생님은 정책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나가는 게 좋을지 이제 학교급을 분리하는 게 좋을지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결국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조금 더 욕심을 부리면 초등학교가 위치하는 곳에 결국은 중고등학교도 다 들어와야 된다고까지 같이? 생각을 했어요. 초등학교는 동네마다 있는 것처럼 그쵸. 중고등학교도 또 고등기관이긴 하지만 그래도 같이 들어와서 음. 그냥 지역에서 다 배우고 공부하고 하면서 학교가 많아져야 뭐 고교학점제 이런 것도 유리하게 할 수 있고 좀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통합. 저도 좀 동감하는 게 예전에 무슨 교육 관련 다큐멘터리인지 뭐 예능인지 뭐 그런 걸 봤는데 이제 그 핀란드인가 뭐 폴란드인가 뭐 핀란드겠죠. 핀란드겠죠, 뭐 거기 아마? 북유럽에 있는 곳이니까 핀란드인데 아침 시간에 조회를 해요. 근데 거기는 제 기억이 정확하지 않는데 1학년부터 막 위에 상급 학년까지 다 있는데 강당에 가서 조회에 가면 1학년은 1학년의 주제를 갖고 막 발표를 해요. 지네들이 주제를 정해 온 거야. 귀엽다. 그거를 전교생이 다 들어주고 음. 그럼 2학년 차례가 되면 2학년이 와서 들어주고 맨 상급 학년도 이제 해주는 거죠. 나머지도 다 들어주고. 근데 그러려면 상급 학년이 발표할 때 1학년도 알아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하는 것들이 좀 되게 좋아 보였던 기억이 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다 통합을 하되 좀 그 학교가 하나의 느낌으로 좀 이렇게 쭉 같이 움직인다는 느낌을 받는 게 되게 좀 이상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사실은 점점 더 정책적으로 저희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진짜 개인적으로는 물리적으로 세 개를 그냥 붙여만 놓은 느낌인데 그게 좀 잘 융화되게 좀 정책적으로 풀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영국의 서머힐 학교 거기가 약간 대안학교긴 한데 유치원부터 고3까지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이제 일주일에 2번씩 다 같이 모여서 자치 활동하고 막 그 안에서 교사가 알려주지 못하는 것들을 배우고 그쵸, 가르치고 서로.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사실 고등학교는 현재 의무 교육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까지 합치기는 좀 힘들더라도 초등학교, 중학교는 유치원까지 유초중 정도는 계속 통합 형태로 저희 지역에서도 개교를 하면 어떨까.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이게 공약으로 이렇게 화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통합학교 운영하고 있는 우리 학교 입장에서 조금 욕심을 내본다면은 이렇게 공론화가 되고 이렇게 이슈화가 되는 걸 계기로 좀 이제 뭐 교류라든지 겸임이라든지 좀 이런 현실적으로 맞닿고 맞아요. 있는 좀 불편함을 맞아요. 해소해 주는 그런 물꼬를 터주는 것만 해도 통합학교가 생길 수 있는 계기가 더 많이 되는 거라 생각을 하니까 그런 또 맞아요. 예상치 못한 이득을 좀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 통합학교의 운영 목적은 경제적인 논리였거든요. 저희 학교도 보면 유초중 전체 그쵸. 시설 주무관님이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쵸. 이런 식으로 돈을 좀 아끼려고 시작을 하긴 했으나 이 방향을 틀어서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목적에 두고 뭐 교육과정의 교류도 가능할 수 있게 교사들 사이에서도 교류가 가능하고 그런 것들에 있어서 법적인 지침, 제도적인 지침, 심지어 저희 업무 포탈이나 나이스도 전혀 연계가 안 되고 하다못해. 있으니까 맞아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마련을 해주고 교육과정을 이제 선생님들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러면은 얼마든지 재밌는 게 많이 나올 네.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그냥 제 바람 중에 하나인데 저희 학교에 연구사 한 분이랑 장학사 한 분이 오셔서 상주에 계시면서 저희가 하는 모든 걸 좀 다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이 시스템에 맞는 뭐 정책이라든가 교육 어떤 뭐 그런 프레임 같은 것들을 좀 구성하시기 좀 좋을 것 같고 근데 그 네. 뭐지? 과제 때문에 제가 통합학교 논문을 엄청 찾아봤는데 거기에 이미 한 2018년부터 한 20년까지 나온 논문에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심지어 나이스 업무 포탈 얘기도 다 나와 있는데 그냥 아무도 정책으로 안 만들고 있는 문제. 아 그렇구나. 그런 게 만드는 사람 있어요. 뽑아줘야지. 아직 수가 적어서 그게 그런 것도 있는 목소리가 것 좀 작은 같아요. 걸까요? 네. 네. 전국적으로 네. 1998년 첫 통합학교가 생겨난 이후 현재 한 100개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다고 네네네. 해요. 네. 그 중에 대부분은 진짜 소규모 학교라서 학교에서 진짜 불가피하게 합쳐진 학교들도 있을 것이고 맞아요. 저희 지금 엄청난 파워를 자랑하고 있죠. 이런 도심형 통합학교는 저희 학교 전후로 해가지고 전국에 한 열 몇 개 정도밖에 없어요. 거의 다 그 시골에 있는 작은 학교고. 근데 사실 시골은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쵸. 네. 거기는 그렇게 해서 더 사람을 이렇게 모아서 하는 게 그렇죠. 더 교육적으로도 효과 있고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 사례도 논문에 들어가 있나요? 이제 슬슬 그쵸. 나오기 관심들이 시작하죠. 있을 근데 것 같아요. 우리 학교보다 서울로 가겠죠. 서울로 아, 두 그쵸. 개나 있거든요. 아, 그쵸. 우리도 오겠죠? 네, 오기를. 오세요. 네, 네. 다음 주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는 이제 덴마크의 애프터 스콜레라는 제도입니다. 애프터 스콜레가 어떤 제도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딱 들으면 애프터 스쿨 같은데요. 그렇죠. 방과후 네. 학교 같은데요. 네, 저도 보는 순간 브레이브 사운드가 귀에 한번 딱 때렸는데 이게 뭐냐면 약간 갭 이어라든가 저희가 좀 흔히 아는 느낌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갭 이어라든가 뭐 안식년 같은 느낌이랑 비슷하다고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학생들에게. 네, 학생들에게. 왜냐면 이게 우리나라에서 처음에 방과후 학교로 소개가 됐었대요. 그래서 이제 좀 오해를 바로잡고자 좀 그런 컨셉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학교를 싶은. 다니면서 그 이후 시간에 하는 건 아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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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애프터 스콜레는 이제 기초 학력을 마치기 전에 청소년들이 1년 정도 이제 약간 학교 정규 교과를 이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잠깐 이제 뭐 진로를 탐색하거나
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한 1년 정도 혹은 뭐 제도에 따라서 2, 3년 정도까지 제공을 하는 그런 제도라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에 있는 좀 그 자유학년제, 자유학기제를 대대적으로 하면 좀 이런 느낌이 그쵸. 될까요? 그래서 사실 자유학년제를 중3에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어요. 네, 맞아요. 쭉 가서 중3의 진로 탐색이나 이런 활동 1년을 그렇게 보내면 어쩌면 이 취지에 맞는 게 될 수도 있죠. 근데 여기는 약간 또 덴마크 같은 경우는 제도가 좀 잘 돼 있다고 느낀 게 뭐냐면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자유학년제를 하면 저희 학교에서 하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는 약간 좀 그 애프터 스쿨을 위한 뭐 애프터 지역대도가 스쿨레를 위한 그런 시설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스포츠 쪽으로 좀 만약에 관심이 있다 하면 그 과정을 위해서 이제 그쪽 뭐 기숙사가 있겠죠? 그쪽으로 가서 1년을 지내고 오는 약간 그런 식으로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재밌겠네 네. 애들한테는. 저는 항상 그렇게 옛날에 이렇게 교육감 하면서도 말했던 것 같은데 사회로 뭔가 나가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항상 그런 거를 충족하기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관심 있는 분야에 직업을 진짜 막 체험해보고 거기서 진짜 배워가면서 경험보다 좋은 건 없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사실은 그 보통 이제 저희가 만들어 놓은 학제에서 음.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그냥 하면 그냥 끝나 있는 느낌. 그럼 20살이야. 그니까 그냥 하면 끝나 있는 느낌이 사실 좀 드는 것 같고 이게 뭐 좀 다른 이야기지만 비슷할 수도 있다고 느낀 게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초중고 가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임용해서 발령받고 그냥 쭉 그렇죠. 그냥 정신없이 그냥 왔다 보니 그냥 그쵸. 지금인 느낌이 좀 저 있잖아요. 사주 보러 갔는데 네. 이제 지금부터 저는 사춘기래요. 아 그때 나의- 못해서 나의 진로에 대해서 이제 사춘기가 이제 왔어. 사춘기가 온대요. 그래서 그쵸. 그런 저도 어릴 때 네. 방황을 겪고 나의 진로를 탐색했으면 네. 교사를 안 왔을 텐데 어. 말면서 근데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저도 이제 임용 시험까지 다 붙고 저희 남자애들 같은 경우 군대라는 공백이 잠깐 있잖아요. 근데 이게 교대에서 군대 간 애들 한정이긴 한데 한정일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진짜 임용 시험까지 빡세게 다 달려온 다음에 2년 동안 사실 그 군대 생활도 뭐 편한 건 휴식이야. 아닌데 다른 의미의 삶이잖아요. 네, 그쵸. 그쵸. 편한 건 아니에요. 근데 잠깐 내 막 달려왔던 걸 환기하고 내가 달려왔던 걸 잠깐 떨어져서 볼 수 있는 기회는 됐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사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교사들도 약간 발령 받기 전에 약간 이런 텀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근데 그걸 그대로 학생들에게 다 가져가서 얘네들도 1학년부터 뭐 12학년이라고 하죠. 고3이면은 그냥 계속 하면 가는데 그 사이에 잠깐 텀을 줘서 좀 재정비도 하고 좀 나아갈 방향도 찾는 기회를 좀 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 했는데 어떤 나라인지 모르겠는데 거기도 아마 북유럽의 어디였던 것 같은데 파리였는지 프랑스였는지 거기도 고3 정도 그 나이에 그냥 이렇게 애프터 스콜레처럼 학교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논대요. 정말 그러면서 그 배낭여행 같은 것도 엄청 많이 맞아요. 그 시기에 다니고 많이 그 가잖아요. 시기에 그러니까 바로 대학을 가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어디서 보고 아 만약에 자식을 낳으면 나도 저걸 해야지. 뭐 1년 동안 호주를 보내든 어디를 보내든 가서 좀 다양한 경험을 하고 와라 이런 걸 시키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 나라의 문화가 그러니까 그냥 다 그런 거예요. 뭐 어디에서 해주는 기간이 없더라도 부모님들이 당연히 애들이 그 정규 교육 과정이 끝나면 그 시기에는 애들이 그렇게 1, 2년을 놀아도 논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학교라는 곳에 가지 않아도 부모님들이 불안해하지 않는 거죠. 그런 비슷한 맥락에서 정말 좋은 글귀를 하나 찾았어요. 우리나라에서 의미하는 학력은 배울 학에다가 그 지나올 역사할 때 역사할 때니까 그 공부를 버티고 그냥 지나오는 건데 사실 학력은 사실 배우는 힘이잖아요. 학력 배웠던 힘 배우는 걸 가지고 써먹는 힘인데 우린 진짜 그걸 역사처럼 뭔가 길이길이 하나씩 내가 어느 대학을 갔는지 어느 고등학교 갔는지 세우는 그런 역사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어디서 보신 거예요? 저 좀 짜집게 했어요. 좋은 말 감사합니다. 진정한 학력을 키우기 위해서도 쉼이 필요하다. 음. 재충전하는 시간. 약간 뭐 어디 슬로건 같네요. 진정한 학력을 위해 필요한 쉼. 애프터 스콜레. 공무원들이 좋아하는 장명법으로 네, 학력 아닌 학력 막 이렇게 해가지고 관내나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실 이거를 저희 교육 현장에 막 들어오기는 너무 약간 네, 급하죠, 좀. 네, 그런 느낌들이 들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이런 때 논의가 가능하다는 건 그런 네, 건 좋은 것 같아요. 네, 시도나 이런. 네. 또 어느 정도 이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도 이제 좀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저는 네, 막 요즘 나오는 그 뭐 주4 근무제인가? 네, 그게 좀 이르긴 하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음. 그런 방향에서 이런 것도 가능하겠다. 어떻게 잘 엮으면. 그러니까 음. 점점 쉼을 중시하는 사회가 되고 진짜 필요한 만큼 일을 하고 필요한 만큼 여가를 보내는 게 되면 꼭 공부가 전부가 아니다라고 가려면 또 멀긴 멀겠지만 그런 시기가 왔으면 좋겠네요. 네. 다음 주제는 그거예요. 유초 중고 이렇게 교육을 운영할 때 아까도 말했듯이 돈, 아, 그죠. 어른들의 사정. 그쵸, 네, 어른들의 사정, 그 예산 이런 문제가 있을 텐데 교육 재정이 점점 축소되어 가고 있는 지금 현실이잖아요. 그쵸. 그거에 대한 이야기도 주제에 있길래 후보들이 어떻게 답했는지는 저희가 뭐 개인적으로 보고 오늘은 저희가 생각하는 교육 재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또 나눠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 이런 말이 있어요. 학생 수 어쨌든 학령 인구가 계속 감소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럼 학교도 어쨌든 아까도 뭐 경제적인 이유로 학교를 통폐합이 아니고 이렇게 통합학교 운영을 하면서 하니까 교육 재정이 축소되는 것도 당연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반대를 하는 이유가 음, 약간 그 뭐랄까 좀 이 학교의 면면을 보지 않고 약간 행정적으로만 판단한 결과 같던 느낌이 좀 많이 숫자로만. 들어요. 네. 그러니까 저가 작년 한 해 이제 일을 하면서 이제 업무를 막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드는 생각이 다만시 교육지원청이나 도교육청만 해도 약간 학교의 현실을 잘 모르고 되게 숫자 대 뭐 얼마 뭐 음흠. 이런 식으로 일 처리를 한다는 느낌을 좀 많이 음, 받았는데 근데 사실 저 위에 있는 분들은 사실 더 면면을 못 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그냥 야 주니까 뭐 언제 얼마 들었으니 이 정도면 줄여도 되겠지 그럼 컷해 약간 요런 느낌. 그런 논리로 계산하다 네. 보면은 줄어들자고 주장하는 것도 타당하다. 그 입장에서는. 네, 하지만 네, 옳지는 그거는 않은 것 옳지 않다. 같고 플러스 약간 조금 더불어 말하면 이거 좀 위험할 수도 있는데 말해도 되나요? 근데 그냥 정부 부처에서 교육부가 좀 약한 것 같아요. 음. 그쵸 파워가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약간. 그 돈을 모든 예산에 관한 거는 기재부에서 관리를 하니까 네. 교사 TO도 사실 기재부에서 책정한 예산에 따라서 매년 음, 결정이 되고 돈을 다루는 부서가 또 있다 보니까 네. 거기가 제일 힘이 센 것 네,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기획재정부가. 네. 우리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몇 년 뒤에 미래를 다루는 부서잖아요. 교육부 자체는. 그쵸. 근데 그게 확실히 막 드러나거나 뭐 교육을 한다 해서 뭐가 이렇게 확 변하는 거는 있을 수 없다 보니까 항상 음. 점차 변하는 건데 그래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교육 재정이 뭐 만약에 똑같이 주는데 애들이 줄어들면 그만큼 아이들이 받는 교육 환경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예전 같으면 돈이 이거밖에 없어서 뭐 60명에게 줬으면 뭐 같은 양의 돈으로 30명에게 교육을 지원했을 때 뭐 협력교사도 한 명 드릴 수 있고 아이들에게 교육 환경이라던가 뭐 체험 활동을 좀 더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학생 수가 줄었다고 재정을 축소시키는 거는 교육을 예전과 똑같이 하라는 거나 매한가지면서 그쵸. 또 교육 혁신을 말하는 거는 사실 말이 모순적인 거죠. 그리고 사실 그동안 학교에 정책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좀 소모되는 예산들이 늘어났는데 그거를 컷해버린다는 건 조금 그렇다는 그쵸. 느낌이 좀 듭니다. 네. 사실 이 학생 수의 원리대로라면 저희 지역에서는 교사도 다 줄여야 되잖아요. 그쵸. 네, 시골 지역이 워낙 많으니까. 그러니까 교육은 경제 논리로는 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논리로 볼 거면 그 아이들이 학령 인구가 줄어서 나중에 성이 됐을 때 인구가 줄잖아요. 그럼 군인 수도 감소하니까 국방비도 줄여야 되는 논리가 나오는 거죠. 그거 하면 난리가 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절대 못 건드는 게 어떤 국회의원도 꺼내지 못하는 게 국방비잖아. 국방비. 그거 줄이자고 얘기 못 하잖아. 막. 자, 그쵸. 그게 참 대신 좀 군대 섭섭한데. 시설 좋아지지 않았나요? 옛날보다? 제가 잘 몰라서 하는 그러니까 소린가요? 그런 의미로 쓸 수 있는 거죠. 왜냐면은 진짜 너무 바글바글했던 사람들을 한정된 줄어들었으니까. 예산으로 했었더라면 이제는 조금은 더 줄어든 인원을 비슷한 돈 국방비 항상 증액되잖아요. 뭐 그게 물론 뭐 이제 뭐 그런 개발이나 이런 연구에도 많이 투자가 되겠지만 진짜 그렇게 파이가 커질 수 있는
맞아. 평상에 잘 거 침대 놔주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자, 이게 뉴스를 하나 찾아봤는데 유초중고 교육 재정이 4,359억 원이 줄었다고 해요. 줄었어요? 이미 끝났어요? 네. 추경해달라고 해야겠네. 근데 어. 중요한 거는 여기 보니까 정말 우리가 4,359억 원이 안 줄었잖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 예산안에는 줄어든 게 아니기 때문에. 예산안에서 줄어들지는 않았는데 그런 거예요.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네. 그렇죠. 근데 그거 많이 학교 예산에서 거의 그걸 받아 쓰잖아요. 교부금을. 그쵸. 그건 학교 예산의 정말 상당한 부분이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인데 뭐냐면 정부가 교육청에 보내주는 돈이에요. 할당해서 보내주는 돈. 그 돈을 가지고 교육청이 이제 학교에도 뭐 사업도 하고 운영비로도 주고 하는 건데 그 교부금은요. 세금에서 일정 부분을 떼서 마련을 합니다. 항상. 네. 지금은 저희가 내는 세금, 그러니까 대부분 나라에서 이렇게 저희가 뭐 내는 세금의 20.79%가 교육세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뭐 이렇게 기업에서 사고 돈을 벌고 하는 근로소득세 뭐 이런 걸 다 합쳐서 그 세수의 20% 정도를 학교 교육에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재정 분권을 추진하고 있어요. 나라에서 본인들이 정부에서 주는 돈을 줄이고 지방에서 이제 지방세를 가지고 그거를 채워라 라고 하는 건데 그럼 서울 빼고 힘들지 않나요? 그쵸. 국민 입장에서 어쨌든 돈 내는 걸로 하는 건 똑같은데 지방에서는 그 지방세가 다른 데도 쓸 일이 되게 많은 되게 소중한 작고 그쵸. 귀여운 내 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를 이렇게 하다 보면 지방세를 늘리기도 사실은 부담이 큰 거고 그럼요. 그러다 보면 이걸 늘릴 수 없다 보니까 지방세로 어쨌든 메꿔야 하는 교육 그 교부금이 조금씩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뭔가 이렇게 악순환이 점점 맞물려 가서 땡겨서 채워도 결국에는 공백이 남게 되는 카드 돌려막기처럼. 네. 교육감들의 입장은 어떤가요? 교육감들은 항상 교육 현장을 가까이서 있는 분들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교육 재정을 줄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에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교육 재정 축소 반대라는 입장문을 채택하기도 했는데 이게 정책상 이렇게 논의가 되고 결정이 되다 보면은 사실 이게 이루어지는 것도 굉장히 한순간이기 때문에 좀 무섭습니다. 사실 근데 우리나라는 그 국민 정서가 교육비에 드는 건 아깝지 않아 하는 정서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뭐 애들 밥 먹이고 애들 공부시키는데 무슨 돈을 아끼냐. 그래서 좀 어떻게 될지 뭐 올해는 감소가 했더라도 뭐 추경도 있고 내년도 예산에서는 교육 재정 같은 경우는 좀 사수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진짜 시골 학교는 돈이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큰 학교는 돈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시골 학교라고 해서 학생 수에 따라 또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만은 할 수 없는 게 어쨌든 기본적으로 시설 유지비가 들어가는 거랑 인건비는 기본 고정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런 걸 좀 체계적으로 계산을 했으면 그렇죠. 좋겠는 거예요. 네. 그쵸. 아니 어느 학교는 돈이 이렇게 내려와서 이거 진짜 쓰기 힘들어 죽겠는데 다 써야 돼가지고 막 애들 다 데리고 어디 제주도에 호텔에 가서 일주일씩 묵다 오고 그렇죠. 우리는 진짜 막 돈이 주당 없어가지고 3,000원. 뭐 최고 나누다 보면은 결국은 도시락밖에 살 수 없고 뭐 이런 맞아. 상황이 있다 보니까 아니 인원수대로 하는 게 어딨어. 이건 정말 책상에서 그냥 딱딱딱딱 해서 계산기 두드려서. 계산기 정한 거지 와서 한 번이라도 보고 했으면 그 돈이 나오냐? 그러고 그게 형평성에 타당한지? 그러니까 그 최소 유지 비용 같은 것들을 가지고 뭐 학생 수대로 하자고는 할 수는 없지만 좀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시내의 큰 학교와 작은 학교에 너무 그 1인당 학생 1인당 받는 교육 복지의 그 수준이 너무 좀 다르기 때문에 한번 정리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것 때문에 학교 돈이 뭐 눈먼 돈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니까.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유치원 어린이집 통합이나 뭐 유아 의무 교육, 통합 운영, 애프터스쿨 뭐 이런 걸 하려면 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줄이지 말아 주세요. 네. 혹시 교육 재정 어디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세금? 저희가 퀴즈 내는 맞춰 봅시다. 건가요? 예, 퀴즈입니다. 교육 재정이 네. 부가가치세? 술 담배에서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교육세 붙어 있어. 맞아. 네. 그래서 여러분들 술을 드실 때 수입한 거 드시면 안 돼요. 거긴 세금이 안 붙어 있기 때문에 싸거든요. 아. 예, 그래서 교사들은 술을 드셔도 국내에서 만들어진 거 하시고 술 담배 하시는 분들 끊으라고 하지 마시고
그 회식조차도 교육에 이바지하는 거예요. 와. 그렇죠. 대신 이제 술만 먹어야지 그러면. 국내에서 만들어지는 술을 먹어야 돼. 세금이 붙은 술. 오늘도 집에 가서 예. 국내에서 하는 술을 한 잔. 네. 저희 해야 교육 되나? 재정에 이바지하기 위해 술 담배를 많이 해주세요. 네. 적당히 해주세요. 네. 네, 다음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이것도 사실 몇 년 전에 조금 핫했다가 다시 좀 돌아온 느낌이 좀 있습니다. 교육도 약간 유행이 있잖아요. 세시 학교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세시 학교제가 이제 아무래도 요즘 맞벌이 부부들 가정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제 돌봄과 좀 이제 연관이 지어지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저희 5, 6학년 같은 경우는 거의 6교시를 하고 6교시를 하면 3시가 얼추 맞죠. 네. 그리고 사실 5, 6학년은 2시에 끝나도 1시간 정도는 뭐 3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스스로 좀 케어할 수 있는 그렇죠. 자기 혼자 잘 네. 놀 수 있죠. 숙제도 하고. 네, 뭐 교실에서 그냥 좀 있다가도 되고 막 그러는데 사실 이제 문제는 한 1에서 한 3학년 조금 더해선 4학년 정도 되는 친구들이 3, 4는 5교시, 1학년은 이제 3, 4는 5교시 아니면 6교시. 6교시, 1, 2는 2는 4 아니면 5교시잖아요. 그럼 이제 1, 2학년은 4교시면 거의 1시 때에 이제 끝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부모님들이 사실은 좀 걱정인 것도 네, 있죠, 사실은. 걱정이고 뭐 옛날처럼 막 형제들이 많아서 뭐 막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요즘은 집에 뭐 많아야 혼자 있어야 둘 혼자 되는데. 이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역으로 사교육이 되게 많이 네, 네. 맞아요. 지금 그래서- 방학이잖아요. 네. 교무실에 이렇게 있다 보면 전화가 많이 받아보셨죠. 그쵸. 그러니까 내년, 그러니까 새 학기가 돼서 너 언제 4교시하고 언제 5교시 하냐 이런 걸 많이 물어보세요. 요일별로 약간 네, 다른 스케줄을 짜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런 불안에서 네, 오는 또 사실은 맞아요. 건데. 우스갯소리로 그 태권도 학원이 K 보육의 중심이다.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출퇴근을 네. 태권도 학원에서 많이 네, 담당을 시켜주니까. 해주시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떤 사회적으로 좀 요구하는 바도 높고 그리고 사실 이거를 바로바로 충족해주기 가장 좋은 기관이 사실 학교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뭐 3시를 넘어서 뭐 저녁까지도 이제 돌봄을 좀 이어간다는 그런 그런 이야기도 공약도 있는데 혹시 좀 요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나요? 돌봄 교실에 만약에 아이들이 7시까지 전원이 남을 수는 없겠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거기에 남는 그 요구는 아이들의 요구는 그렇죠.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아이들이 뭐 피아노 치러 가고 싶을 수도 있고 친구들이랑 놀러 가고 싶을 수도 있고 한데 학교를 벗어나고 싶을 수도 있고 정말로. 근데 어른들의 퇴근 시간에 맞춰야 되고 어쨌든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다는 이유를 가지고 그럼 아이들은 그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정서적으로도 학대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싫을 수 있잖아요. 여기서 맨날 있어야 되는데 또 7시까지 있어야 된다면은 지겹고 지루하고 물론 뭐 그거에 맞춘 돌봄 프로그램들이 더 개발이 많이 되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아이들의 의사에는 조금은 반하는 걸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전에 저녁 돌봄 얘기가 한창 나왔을 때 애들을 학교에 붙잡아 둘 게 아니라 부모님들이 집에 갈 수 있게 맞아요. 해야 된다. 맞아요. 그러니까 정서상으로는 그게 가장 맞죠. 근데 이제 그러지 못하는 상황들, 저희가 알지 못하는 부모님들 개개인의 상황들, 그분이 어디 회사를 다니는지 자영업을 하시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저희는 모르잖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나는 일찍 나와서 애를 데리러 가겠다라고 했을 때 저희 같은 경우는 용인되는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로 미국은 아이가 하교할 때 부모가 가서 데려오지 않으면 법적으로 걸린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영화나 이런 드라마, 미국 드라마 같은 걸 보면 부모가 일하다가 나와서 애를 데리고 집에 데려다 놓고 다시 회사로 돌아가고 뭐 이런 게 확실히 딱 있다고 해요. 그걸 이제 회사에서 안 보내주면 안 되고. 근데 저희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니까 일단 임시 방편으로는 부모님들 걱정하지 않게 해주겠다. 뭐 이렇게 공약이나 얘기가 나오는 거는 뭐 당연한 수순인 것 같은데 좀 더 나아가서 멀리까지 봤으면 좋겠는 지점들이 있죠. 애가 하루 종일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학교에 있는 게 아이에게 과연 도움이 되는가. 그리고 이걸 핑계 삼아 일찍 가던 분들도 회사에서 애 7시까지 맡겨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이제 학교에서 봐주잖아 7시까지 맡기고 7시까지 일해라 요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맞아요. 부분도 있고
이 3시까지 만약에 3시 학교를 하게 되면 그 공백을 어떤 방식으로 채워야 되는지 이게 교사 단체나 교사의 입장을 완전히 패싱하고 학부모의 입장만으로 채우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럼 이거를 어떤 좀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유익한 활동으로 하는 데 있어서는 합의도 필요하고 예산도 필요하고 뭐 예산을 쓰는 인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전 던져질까 봐 좀 우려가 많이 되거든요, 사실은. 음, 그러니까 약간 근데 해 그냥 이런 느낌으로 해버릴까 봐. 근데 그 한마디가 사실 학교 안에서는 정말 폭풍 같잖아요, 진짜 막. 그래서 사실 저는 그게 조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사실. 네. 네, 학교에서는 또 그런 근데 이제 부모들의 입장을 또 나몰라라 하기도 뭐한 네. 상황이기도 하고 그 학부모인 교사들도 힘들어하는 지점이니까. 근데 모든 이런 뭔가 아이들과 관련돼서 우리가 노력을 하는 거는 맞지만 우리만 노력해서 될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네, 항상 맞아요. 모든 문제가 다 그렇지만 근데 이런 뭔가 돌봄이 사실은 학교의 영역은 분명히 아닌데 교육도 아니잖아요, 돌봄이. 그죠? 돌봄 자체가 교육이랑은 묶을 수 없는 사실은 그런 종류 카테고리고 한데 뭐가 이렇게 있으면 아이들이랑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어쨌든 그건 학교에서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게 이게 당연하게 다 돼버리는 들어오죠.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안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계속 했어요. 혹시 애들은 어떤지 아세요? 애들은 찬성하나요? 그 보니까 이제 그 세시학교에 대한 초등학생 의견은 이제 반대가 71.2%, 음, 찬성이 16.4%, 잘 모르겠다 기타가 나머지를 차지를 했는데요. 근데 이것도 저는 좀 드는 생각이 이제 학생들이 3시까지 학교에 있을 때 아까 그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좀 드는 생각인데 막 애들끼리 막 너무 재밌는 걸 하고 음, 막 그러면은 음, 3시가 뭐야. 진짜 5시, 6시까지도 있을 수 있지. 음. 막 그 저희가 막 어릴 때 미국 학교 보면은 막 외국 학교 보면 막 동아리도 만들고 뭐도 하고 막 그런 제반 시설과 그런 게 충분히 지원이 돼서 아이들이 막 그런 시간들을 막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야 너무 좋겠지만 지금 인프라 그대로에서 3시까지 있어라고 하면은 그쵸. 아이들 입장에서도 갇혀 있는 거죠. 그런 거예요. 좀 3시까지 애들끼리 막 정말 재밌는 거 하고 막 뭐 배울 것도 배우고 뭐도 하는데 그걸 왜 학교에서 하냐고. 딴 데 가면 더 재밌을 수도 있는 활동을 만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경기도에 몽실학교라고 있는데 그거는 학교는 아니고 말 그대로 중고등학생 대상이긴 해요. 아이들이 방과 후에 와서 동아리도 하고 뭐도 배우고 좀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게 좀 활성화되면 좋겠는 거예요. 초등학생 특히 제일 걱정되는 게 저학년이니까 이게 학교에서 돌봄을 7시까지 확대하겠다보다는 아이들도 안전하게 놀 수 있게 하겠습니다. 뭐 그러니까 그런 예. 식의 이렇게 여건을 마련하는 중고등학생들도 방과 후에 뭐 학원을 가는 게 아니라 그 몽실학교 같은 기관이 정말 국가에서 하는 정책으로 여기저기 많이 생겨서 정말 학교 밖에서 여러 가지 체험도 많이 하고 친구들끼리 같이 모여서 동아리도 하고 뭐도 배우고 이런 것들이 결국 애들 길게 봤을 때 자기의 삶을 자기가 꾸려가는 힘을 키우는 것 같거든요. 진짜 학력?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생각 좀 틀의 전환이 필요한 게 돌봄만 머릿속에 지금 생각이 들잖아요. 음, 사실 아니면 학원 가야 된다. 맞아. 그쵸, 그쵸. 그게 아니라 정말 학교도 아니고 학원도 아니고 돌봄도 아니고 음, 진짜 배우고 놀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뭔가 기관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어. 어딘가에. 그치. 놀이청 이런 거 생기면 좋겠다. 어, 교육 놀이청 막 이런 거 생겨서 놀이청 괜찮은데요. 놀이청. 근데 그런 거에 조금 전환이 있어야지 자꾸 뭔가를 여기에 접목시키고 합치고 뭔가 신설을 이 안에서만 하려고 하니까 음, 결국은 충돌이 날 수밖에 없죠. 지금 있는 것과 이것과의 부작용만 떠올라지고 음. 그쵸. 조금은 새로운 공약 같은 새로운 대안이 조금 제시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사실은 정말 잘 돼서 정말 그 맞벌이 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런 고민들이 음, 잘 해소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이게 막 돌봄 관련된 전화 받으면 진짜 그 있죠. 어떻게 민감해. 해줄 수가 없으니까 내가 막 음. 이 사람은 지금 당장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는 진짜 처가랑 친정도 다 떨어져서 혼자 살고 그러니까 그 있는데 둘 다 맞벌이인데 1학년 얘 어떻게 해요? 이러면은 해줄 수 있는 건 그러니까 막 없는데 나도 마음이 어, 너무 아픈데 해줄 수 음, 있는 게 없는 거야 막. 맞아요, 맞아요. 아, 참, 좀 네, 이렇게 관점을 전환해서 네, 정말 마을이 아이를 키운다는 것처럼 안전하게 아이들이 즐겁게 놀 수 있고
부모님들의 그 불안함도 좀 해소할 수 있는 좀 정책이 많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저희 학교도 이렇게 교장 선생님이 되셨는데 혹시 교장 공모제가 뭔지 아시나요? 네, 그 종류가 되게 많다고 들었는데 음. 전체적인 틀은 알고 있습니다. 뭘까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보통 뭐 각 시도교육청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그 저희가 관리자가 된다고 하죠. 사실 이거 엄밀히 말하면 이제 교육공무원에서 그냥 공무원으로 그 직업의 틀이 바뀌는 건데 공무원의 업태가 바뀌는 거죠. 업종이. 근데 저희가 흔히 승진이라고 이야기하는 네. 그 어떤 퀘스트 하듯이 어디 가서 뭐 점수 모으고 쌓는 거? 네, 어디 가서 뭐 모으고 어디 가서 뭐 모아서 이제 승진해서 음. 올라가는 그런 것들인데 원래 교장이 되려면 그렇게 해야죠. 네,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정말 교장 교감이 이제 그 되는데 어떤 필요한. 역량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정말 될 깜냥의 사람을 이제 그런 점수가 아니라 될 깜냥의 사람을 우리가 좀 음. 추천해서 교장으로 만들어 보자. 약간 뭐 이런 거 아닌가. 네, 요새 네. 교장 공모제를 은근히 하는 학교들이 좀 많아지고 있거든요. 네네. 만약에 그 학교에서 교장을 퇴임하면 학원위에서 결정을 합니다. 공모제를 할지 그냥 이렇게 발령을 받을지 해서 하는데 이렇게 승진 후보자 순위에서 맞춰서 하는 거랑 달리 운영위원회 주도로 공개 모집을 통해서 교장을 선발을 해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교사 중에 초중등학교 교육 경력 15년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는 내부형이 있고 자격증이 없어도 지원 가능한 개방형이 있는데 아마 거의 다 내부형, 내부형을 하게 네, 네, 되죠. 그렇죠. 내부형을 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 같은 경우 TO가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학교를 다 해줄 수는 없고 그래서 그 TO를 한 명, 두 명 늘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학교 자치를 좀 실현하는 그 의지, 뭐 그게 아마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나마 많았고. 이제 내부형 교장 공모제는 어쨌든 교사를 했던 사람들이니까 저도 2년 지나면 지원할 수 있네요. 해보세요. 15년 해보시나요? 이상이니까 우리 저도 학교로 교장 선생님으로 오시면 어떨까요? 근데 교장 선생님 옆에서 일하는 거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 너무 일 많이 하셔가지고 거의 혹사당하시는 아 그렇게 해야 되는 자리라서 부담돼서 못할 것 같아. 저는 그냥 조용히 하면서 살겠습니다. 처음- 전북 네. 교육청 같은 경우도 뭐 교장 공모제 추진한다라고 교육청 차원에서 2022년에 뭐 이렇게 한다 이렇게 좀 밝히고 있는 거 보면 요즘 많은 지역에서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제가 이 교장 공모제란 말을 들었을 때가 한 5년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막 신규 나왔을 때 뭐 이런 제도가 이제 막 한다 음. 뭐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들었던 우려가 음. 이제 교장이 이제 뽑히면은 그 뽑아준 사람들을 의식하기 때문에 막 행사도 엄청 많이 할 거고 그쵸. 막 뭐 막 학부모의 편에서 완전히 막 뭐 그렇죠. 학예회 운동회 뭐 엄청 할 거다. 맞아요. 그래서 뭐 교사들이 죽어날 것이다. 뭐 이런 맞아요. 우려도 되게 그런 많았었거든요. 사례가 되게 많지 네, 않았나요? 예. 네. 왜냐면 공모제 그 교장을 하면? 사람들도 교장 공모 그 심사 같은 거 볼 때 공약처럼 뭘 내세워요. 그걸 보고 뽑아준 거기 때문에 그걸 내세워서 뽑았으니까 당연히 그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네. 부분이 있죠. 그래서 되게 저는 부정적으로 봤었거든요, 네,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서 교장 공모인 사람이 오면 사업을 막 벌인다. 그 때문에 학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네. 이거를 보다 좀 더 개방된 형태로 교장 선출 보직제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뭔지 예측을 좀 해보시겠어요? 선출. 보직 교장도 보직 교사들처럼 이게 부장 교사라고 하는 보직 교사처럼 할 수 있는 건가요? 매년 바꾸면서? 네, 맞아요. 그럼- 교장도 그냥 4년 동안 하는 거예요, 교장을. 그리고 다시 평교사로 돌아오는. 1년씩 안 바꿔요? 1년은 아닌 거 같고. 막 우리 중에서 누가 교장할지 정하는 거야, 뭐? 네네. 그게 이제 좀 더 개방된 형태의 보직제. 난 1년만 해보고 싶다. 대박이다. 뭐 1년인지 4년인지 그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교육 경력 10년 이상 교사에 대해서 뭐 교사회, 직원회, 뭐 학생회 그리고 뭐 학부모회도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승인하는 절차를 밟으면 보직 교사처럼 하는 거예요. 사실 교장 공모제는 4년이 지나면 교장 자격을 부여받기 때문에 다시 교사로 이렇게 이제 뭐 보직 교사제가요? 아니요. 내부형 공모제가? 교장 공모제는 다시 교사로 돌아가진 않는 것 같은데 교장 선출 보직제는 다시 평교사로 돌아가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정말 평등한 입장에서
그러면 교장하기 약간 나는 싫을 것 같아. 야 올해 네가 고생해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정말 고생할 그런 된 사람이 음. 교장 선생님의 자리를 맡아서 음. 그 직책을 그냥 맡아서 하는 거죠. 하는 게 더 맞지 않아요? 그죠?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그게 더 맞죠. 힘든 자리가 맞는 건데 음. 좀 다른 생각으로 교장 선생님을 하고 싶은 마음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 주변에 승진 생각하는 지금 또래 중에는 뭐 내가 교장이 돼서 대접을 받을 거야 이거보다는 학교를 좀 바꾸고 싶다라는 마음 때문에 승진 생각하시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를 생각하면 근데 학교를 바꾸고 싶어서 내가 승진의 길을 선택했어. 근데 승진의 길을 가는 과정이 너무 순응하는 네, 삶이라던가 맞아요. 교장 교감의 눈치를 받아서 점수를 받아야 승진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기가 처음에 먹었던 그 초심이 없어지잖아요. 나는 사실 학교를 바꾸고 싶어서 교장의 길을 선택했는데, 그게 익숙해가 하는 거지. 근데 교장 선출 보직제가 된다면 정말 그 마음 그대로 교장이 됐을 때 진짜 교장의 역할을 열심히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내부형 교장 공모제 다음에는 여기까지 얘기가 나오겠지만 사실 학교 현장에서 승진 점수를 열심히 또 모으고 계신 분들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얘기일 수도 있죠. 아직도 기억나는 게 최쌤이랑 저랑 이제 같은 학교에 있을 때 음. 이제 회식 자리였는데 이제 교장 선생님이 뭔가 이런 말씀하시려고 일어났어요. 근데 코로나 전에 일어났는데 저 맞은편에서 사람들이 막 우르르 나가는데 그게 이제 퇴직 교장단 모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잠깐 멈추고 거의 약간 묵념하듯이 잠깐 서 있더라고요. 잠깐. 그래서 우리는 막 이게 뭐야? 뭐야? 막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그런 모임이었다. 이래서 야,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쨌든 한마디를 할 거면 우리 학교만 지금 생각해야 되는 건데 뭔가 그런 그쵸. 점수를 모아가는 과정이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들었을까? 그리고 그런 또 하나 그런 비슷한 회식 자리였는데 어떤 선생님이 저랑 또래 선생님께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교장 선생님이 되면은 교사 때 막 다짐했던 그런 건 다 잊어버리나요? 어떻게 보면 되게 뭐 좀 버릇없는 질문일 수도 있지만 그쵸. 그때 분위기가 그렇진 않았어요. 그냥 막 진짜 그냥 정말 궁금해서 정말 물어본 거 아니에요? 궁금하기도 하고 뭐 니 왜 변했냐 이렇게 막 따지려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진짜 궁금해서 까먹나요? 뭐 잊어버리나요 하니까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이 진짜로? 이 뭐 고민도 안 했어 그냥. 그럼 잊어버리지 이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교장 선생님이라는 그 자리가 사람을 바꿀 수도 있겠구나. 보통 그쵸. 네. 네. 그게 확신이 들었었죠 그때 당시에는. 어쨌든 이런 교장 공모제나 교장 선출 보직제 같은 제도는 저희 이제 학교 자치 있잖아요. 학교의 자율적 운영 그걸 이제 담보하는 토대로서 계속 얘기가 되고 있고 이제 리더십을 갖춘 평교사 중에서도 그런 분들 되게 많으니까 네, 맞아요. 저희 학교 교무하시는 분처럼 네.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말을 여기 이렇게 공개적으로 해도 되는 건가요? 어차피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런 훌륭한 분들이 정말 그 선출 보직제 하면 저는 4년 동안 그쵸. 나중에 저희 학교에서 또 교장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맞아요. 그런 예. 생각 합니다. 그런 게 좀 활성화됐으면 하는 거는 이제 저희의 바람이고 어쨌든 공약으로 나왔으니까 이런 논의가 향후에도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어떠셨나요? 오랜만에 얘기를 했는데. 교육적인 얘기가 많네요. 네, 사실 이럴 때 한번 그러니까 이 공약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그러니까 교육 트렌드가 그래도 있구나라는 그쵸.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무상급식 안 하자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란 네. 말이에요. 이게 트렌드라는 게 있구나를 느끼면서 또 약간 별개로 나도 경력이 아주 적진 않구나. 이제 언급이 되었구나라는 걸 이제 알잖아요. 막 그런 느낌도 좀 있었고 그리고 반대로 그 저희가 이제 지금 막 우와 이런 뭐 정책이 되게 좋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한 2, 30년 된 선생님들이 되게 관심 없는 그거 그 이유도 좀 알 것 같고 좀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뭐 이제 이렇게 교육적인 공약을 저희가 어떻게 정리된 자료를 어떻게 우연히 접해서 이걸 시작하게 됐잖아요. 오늘 그쵸. 콘텐츠를. 그러니까 이렇게 교육에 관심 가져주는 언론사와 그렇게 해주는 뭔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더 발전하지 않겠나. 그래서 교육의 앞날은 밝다. 또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뭐 좋게 마무리하시네요. 준비하면서 이제 정치에 관한 참여할 수 있는 게 만 18세까지 내려갔나요? 예. 하지만 저희 교사는 없죠.
반쪽짜리뿐인 인권. 오늘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인가 하는 게 있어요. 저는 다 모르겠고 교사의 정치 기본권을 보장해주는 분에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어떤 후보가 이 얘기를 했어요. 저 이 후보 좋아요. 이 얘기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다음 선거 전까지는 좀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그런 게 좀 사실 저희가 그냥 이런데 오피셜하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수업에 이걸 끌고 갔을 때 말하기가 너무 어려워갖고. 근데 아무리 그렇죠. 저희의 정치 기본권이 보장이 돼도 수업은 네. 해당 사항이 없죠. 저희가 종교적 자유가 있지만 수업 시간에 뭐 믿어라라고 얘기하진 않죠.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굴 믿어라가 아니라, 음. 그러니까 그 정치 파트 자체에서 말을 더 하는 것 자체가 너무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그쵸, 그 텍스트 그쵸. 이외의 기본권 것들을. 때문에, 그러니까 맞아요. 그게 싫어요. 그게 사실은 너무 뭐 그러니까 그냥 입도 뻥끗 못 네. 하게 되니까. 네, 그 수업 장면 속에서 정치적인 얘기, 정치 분야를 끌고 왔을 때 저희가 되게 네. 이론적인 얘기밖에 못 하는 네. 거죠. 현실에 막 관한 얘기를. 뭐 가짜 정치로 정치를 가르쳐주고 있는 느낌. 막 몽테스키유의 삼권 분립 막 이런 것만 하고 있고 그냥 그래서 그 독일에서 보이텔스 바흐 협약 네. 하면 이제 세 가지의 맞아. 그 일정 때 원칙이 있어요. 그래요? 일정에 알- 그래서 알고 그런 있죠. 것도 이미 알고 가르치고요? 있죠. 되게 딸따라 외웠답니다. 아 훌륭하네. 그럼 제일 첫 번째 원칙이 뭐죠? 뭐 항상 뭐 토론 내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건데. 그 나의 정치적인 상황을 반영해야 된다 뭐 이런 거예요. 그거 세 번째. 그세 번째요. 그리고 뭐 논쟁성의 원칙이라던가 논쟁거리가 돼야 된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교사는 자기의 그거를 세뇌시키면 안 돼요. 제일 첫 번째 원칙이 맞아요. 세뇌시키면 안 된다는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교사는 충분하게 양쪽의 의견을 다 줘요. 맞아. 양쪽의 의견을 모두. 그리고 아이들이 그걸 가지고 논쟁을 하게 만드는 이 원칙만 저희에게 만약에 의무로 한다면 그건 당연히 하죠. 그건 교육자로서 그쵸,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쵸. 그리고 저희가 수업 시간에 아무리 정치적 기본권을 갖는다고 해서 이 당을 믿어라 저 당을 찍어라 이런 얘기 안 할 거니까. 네, 오늘 여기서 이제 끝낼까요? 네. 좋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계약. 자, 저희가 방학 때 팟캐스트를 안 했잖아요. 그렇죠. 좀 휴식 기간을 가졌는데 그래서 그런지 뭔가 새로 하는 느낌이 들고 또 했던 걸 하는 것 같지가 않고 또 말도 잘 안 나오고 네. 그래가지고 좀 힘들었는데 앞으로는 또 꾸준히 달려가야겠죠? 네. 네, 좋습니다. 3월부터는 다시 좀 텐션업을 해서 교육 뉴스로 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교육감 팟빵 팟캐스트 네이버 오디오 클립 유튜브 채널 여느 날 여느 교실 블로그 여느 날 여느 교실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들 3월 잘 맞이하시고요. 저희 3월 중순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